백만장자 회장 이재현은 폭우 속에서 가정부 윤서아의 딸 윤아린을 발견하고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5살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절규하는 회장의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흐르고 도둑으로 몰려 경비실에 갇혔다가 뛰쳐나온 서하는 딸을 껴안으며 오열한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한 듯 알고 있네. 자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라고 나지막이 말하며 그녀를 감싸 안는다.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턱 두드리는 버릇, 그리고 5살 손녀의 얼굴까지 3가지 비밀스러운 단서와 엮인 두 사람의 운명은 이 폭우 속에서 마침내 25년 만에 진실과 마주한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아는 낡은 점퍼깃을 세워 올리고 손수레를 밀며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죠. 손수레 바퀴가 덜컹거리며 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30살 여성이 폐지를 줍는다는 것, 처음엔 창피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서아의 머릿속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아린이 5살밖에 안 된 딸아이의 약값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아린이는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이번 달 월세도 아직 못 냈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어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윤서아 씨, 이번 달까지만 참겠습니다. 다음 달엔 정말 나가셔야 해요. 무거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서아는 골목 구석에 쌓여있던 박스 뭉치를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찢어진 장갑 사이로 손가락이 시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이 박스들을 모아서 폐지 수거장에 팔면 2,000원쯤 받을까요? 그 돈이면 아린이한테 따뜻한 죽 한 그릇은 사줄 수 있을 겁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아는 골목 끝 평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었죠. 그나마 안정적인 수입이었는데 아린이가 폐렴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사흘을 연달아 결근했고 결국 잘렸습니다. 그 뒤로 단기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를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서아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5장과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죠. 이걸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아린이 아침은 어제 남은 밥에 계란 하나 풀어서 죽을 끓여 먹이면 될 거예요. 점심은 어떻게든 되겠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건너편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흰머리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아가 부축해 일으켜 세우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옥란 할머니였어요. 그 같은 동네에 사는 독거노인으로 서아도 가끔 길에서 마주치곤 했었죠. 아이고 고맙네. 이 무릎이 영말을 안 듣네 그려. 박 할머니는 떨어진 짐을 주우려다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서아가 재빨리 짐을 주워들었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이고 미안하네. 저기 모퉁이 돌면 나오는 빌라 2층이야. 그런데 젊은 사람이 왜 이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있나? 서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해야죠 뭐. 박 할머니는 서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아가씨 혹시 일자리 찾나? 서아의 눈빛이 반짝 살아났습니다. 네 찾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데 있으세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성북동 대저택에서 일하시거든. 거기 가정부를 급하게 구한다고 하더라고. 대우가 아주 좋다던데 월급도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준대. 서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이라면 재벌이 사는 곳 아닐까요?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아린이 병원비 걱정은 덜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저한테 그런 일자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내가 전화 한 통 해줄게. 오늘 당장 면접 볼 수 있을 거야. 서아는 박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 뒤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원룸 문을 열자 아직 자고 있던 아린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가느다란 목소리가 서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린이는 이불 속에서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우리 아린이 많이 아파? 서아는 아린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린이의 이마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또 열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서아는 부엌으로 가서 밥솥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지은 밥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를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죽을 먹이고 아린이를 재운 뒤 서아는 박할머니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옥란 할머니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가정부 자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 오후 2시에 저택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곧 주소가 담긴 문자가 왔습니다. 서아는 옷장을 뒤져 그나마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면접을 잘 봐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린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일자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서아는 성북동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며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높은 담장이 끝없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흑철로 만들어진 문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서아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면접 보러 온 윤서아입니다. 잠시 후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분수대,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저택. 서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봤습니다. 정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배상훈 집사였죠. 윤서아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배상훈의 눈빛이 서아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서아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죠. 따라오십시오. 배상훈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나타났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샹들리에가 찬란한 빛을 뿌렸죠. 서아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이 집의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훈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첫째, 회장님의 서재와 2층 동쪽 복도는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둘째, 회장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한 말을 먼저 걸지 마십시오. 셋째, 집안 어떤 물건도 함부로 만지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2층 동쪽 복도는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그곳은 회장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공간입니다. 배상훈의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서아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일자리를 얻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청소 도구는 이쪽입니다. 오늘은 1층 거실과 복도를 청소하십시오. 저녁 6시까지입니다. 배상훈이 떠나자 서아는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걸레와 청소기, 유리 닦는 천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서아는 거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죠. 거실은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서아가 살던 원룸 10개는 들어갈 것 같았어요. 커다란 소파와 앤틱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고급스러웠죠. 서아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아는 복도로 나와 계단 쪽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을 닦다가 무심코 위를 올려다봤어요. 그때 동쪽 복도 끝에 걸린 커다란 초상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초상화였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청소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자꾸만 어떤 멜로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익숙한 듯 낯선 자장가였습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죠. 라라라라 라라라, 우리 아가 잘도 자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걸레질을 하며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한 남자가 서재 문을 박차고 나와 복도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이재현은 복도 한가운데 우뚝 멈춰섰죠. 방금 그 노래. 이재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당황해서 얼어붙었어요. 저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무심코. 누가 그 노래를 가르쳐 줬습니까? 이재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뒷걸음질 쳤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는 노래인데요. 그냥 아는 노래라고요? 이재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아는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다시는 흥얼거리지 않겠습니다. 이재현은 서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아는 왜 이 남자가 자신을 이렇게 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쪽 복도 끝의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이자민. 25년 전 실종된 딸. 이재현은 매일 밤 그 초상화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윤서아입니다. 윤서아. 이재현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서아는 왜 이 회장이 자신에게 이렇게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노래 하나 흥얼거렸을 뿐인데. 계속 일하십시오. 이재현은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서재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을 닫은 뒤에도 이재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재 안 이재현은 책상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금 들은 그 멜로디. 25년 전 아내가 어린 이자민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뒤로는 이 집 누구도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죠. 이재헌조차 그 멜로디를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 여자가 그 노래를. 이재헌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재헌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자민은 5살에 실종됐고 지금 35살이 되었을 겁니다. 방금 본 저 여자는 30살 정도로 보였죠. 하지만 그 자장가는 분명했습니다. 음정 하나 틀리지 않은 완벽한 멜로디. 이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지만 단 한 번도 단서를 찾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나타나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재현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살 이자민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재현은 사진을 쓰다듬었죠. 민지야, 혹시 내가 보낸 신호니?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다시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배상훈 집사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정식으로 채용됐다는 소식이었죠. 서아는 기쁨에 아린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철문을 지나 저택으로 들어서자 배상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방과 식당 관리도 맡게 될 겁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는 제가 하지만 설거지와 정리는 당신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넓고 깨끗한 주방에는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어제 회장이 사용한 찻잔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배상훈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과일 접시였어요. 서아는 과일을 담은 접시를 식탁으로 옮기다가 그 안에 복숭아가 담긴 걸 발견했습니다. 저기, 복숭아는 빼도 될까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상훈이 차갑게 쳐다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만지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나요. 배상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서아는 복숭아를 피해 다른 과일들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복숭아 하나가 손등에 살짝 닿고 말았습니다. 순간 따끔한 느낌이 들었죠. 앗! 서아는 재빨리 손을 씻으러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등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가려움과 함께 부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이재현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온 거였죠. 이재현의 시선이 서아의 손등에 멈췄어요. 그 손은 어쩐 일입니까? 아, 이건 복숭아 알레르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재현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이재현은 한 걸음 다가와 서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라고 했습니까? 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이자민도 똑같았죠. 3살 때 복숭아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재현은 집에 복숭아를 들이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도 복숭아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고아원. 이재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죠. 나이는 30, 복숭아 알레르기, 그리고 그 자장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였습니다. 실례지만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5살 이전 기억이 있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말로는 제가 5살 때 보호되었다고 하던데 그 이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이재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자민이 실종된 게 25년 전 딸의 나이가 5살 때였습니다. 만약 이자민이 살아있다면 지금 30살이 되었겠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재현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이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그럽니다. 이재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배상훈이 준비한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이재현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손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진정시키려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어린 이자민이 실수로 복숭아를 만지고 울면서 이재현에게 달려오던 모습. 이재현은 딸의 작은 손을 찬물에 담가주곤 했었죠. 윤서아 씨. 네, 회장님. 오후에 서재로 오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현은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이재현은 책상에 쓰러져 머리를 감쌌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이재현은 서랍에서 이자민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이자민의 웃는 얼굴. 이재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혹시 정말 딸이 살아있는 걸까요? 윤서아가 바로 이자민인 걸까요? 오후 3시 서아는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재현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재현은 서아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서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재현은 서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맑은 눈동자, 작은 코, 그리고 부드러운 인상.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5살 딸이 있습니다. 이재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살. 이자민이 실종됐을 때의 나이와 같았죠. 딸 사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서아는 핸드폰을 꺼내 아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아린이는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이재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 걸린 이자민의 초상화. 그 아이와 아린이의 얼굴이 너무도 닮았던 겁니다. 눈매, 입꼬리,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이재현은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예쁜 아이입니다. 이재현은 겨우 그 말만 꺼냈습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삶의 전부예요.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무심코 오른손을 들어 턱을 만졌어요.
검지 손가락으로 턱을 톡톡 두드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습관적인 제스처였죠. 이재현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버릇. 이재현 자신이 평생 해온 버릇이었어요. 생각할 때나 고민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검지로 턱을 두드렸죠. 그리고 어린 이자민도 3살 때부터 그 버릇을 따라했습니다. 아빠를 보고 배운 거였어요. 이재현이 생각에 잠기면 이자민도 옆에서 턱을 톡톡 두드렸죠. 그 모습이 귀여워서 이재현과 아내는 웃곤 했습니다. 윤서아 씨, 그 버릇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서아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황급히 손을 내렸어요. 아, 이거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버릇입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재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서아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죠. 회장님? 미안합니다. 그냥 당신이 누군가를 닮아서요. 이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턱을 두드리는 버릇. 3가지 비밀스러운 흔적이 모두 일치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었죠. 서아는 이재현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왜 자꾸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그날 밤 이재현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자민의 사진과 서아가 보여준 아린이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재현은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민지야, 정말 내가 맞니? 이재현의 손이 떨렸어요.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단서를 쫓았지만 번번이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사기꾼들이 돈을 뜯어내려고 가짜 딸을 데려온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이재현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윤서아는 자신이 이재현의 딸일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러 온 가난한 여성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이자민만이 알 수 있는 3가지 비밀을 모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25년 동안 딸이 혼자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홀로 아이를 키우며 폐지를 줍는 살. 이재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재현은 이자민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만약 윤서아가 정말 이자민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요? 딸이 그토록 힘들게 살아온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배상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약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상훈은 조심스럽게 약과 물을 내려놓았어요. 이재현이 약을 먹는 동안 배상훈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네, 집사. 네, 회장님. 윤서아 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출생 기록, 고아원 기록, 모든 것을 찾아보십시오. 배상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갑자기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가 민지를 닮았습니다. 배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재현은 책상 위에 두 사진을 가리켰죠. 자장가도 알고 복숭아 알레르기도 있고 내 버릇까지 똑같이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딸은 어린 민지와 똑같이 생겼어요. 회장님, 그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배상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만약 윤서아가 정말 이자민이라면 25년 전의 비밀이 드러날 겁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린 이자민을 저택에서 데리고 나갔는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일치합니다.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배상훈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배상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도준 전무에게 보고해야 했죠. 배상훈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전무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상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죠. 회장님이 새로 들어온 가정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따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도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장가를 알고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고 회장님과 똑같은 버릇을 지녔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딸이 어린 이자민 양과 똑같이 생겼다는군요. 젠장. 이도준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배상우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만납시다. 내일 새벽 5시 평소 장소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배상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넘게 이 집에서 충실하게 일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도박. 그 망할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배상우는 카지노에서 큰 돈을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배상우는 절망했죠. 그때 이도준이 나타났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건강을 해치는 일. 가짜 약을 먹이고 정기 검진 결과를 조작하고 서서히 회장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배상우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의 협박과 이도준의 회유에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그 뒤로 배상우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믿고 약을 먹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배상우는 한강변의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도준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이도준은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지녔습니다. 앉으십시오. 배상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도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윤서하라는 여자에 대해 자세히 말해 보십시오. 배상우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자장가, 알레르기, 버릇, 그리고 딸 아린의 얼굴까지. 이도준은 들으면서 미간을 찌푸렸어요. 회장이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건 막아야 합니다. 이도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배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했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저 여자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도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상우는 숨을 삼켰죠.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함부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 명분을 만들면 됩니다. 이도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의 유품이 보관된 금고 열쇠입니다. 거기서 비녀 하나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걸 윤서아의 소지품에 몰래 넣으십시오. 배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둑으로 몰겠다는 겁니까? 회장이 가장 아끼는 유품을 훔쳤다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쫓아낼 거예요. 하지만 그건 너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도준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배상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이도준은 열쇠를 배상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틀 안에 처리하십시오. 만약 윤서아가 정말 이자민이라는 게 밝혀지면 우리 둘 다 끝입니다. 25년 전 그날 밤 일이 모두 드러날 테니까요. 배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어요. 무고한 사람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이도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를 짓고 있었어요. 배상훈은 서늘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점점 저택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청소와 설거지, 간단한 정리정돈까지. 배상훈의 차가운 감시 속에서도 서아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재현이 서아를 서재로 불렀어요.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재현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죠. 윤서아 씨 앉으십시오. 서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오늘부터 제가 하는 약 관리를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서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하지만 그건 집사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배 집사는 다른 일이 많습니다. 당신이 대신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실 이재현은 서아를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약을 관리하며 매일 접촉할 수 있다면 서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8시, 오후 1시, 저녁 8시에 약을 가져다 주면 됩니다. 약은 배 집사가 준비해 둘 겁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재현은 책상 서랍에서 처방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처방전입니다. 혹시 모르니 가지고 계십시오. 서아는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이재현이 복용해야 할 약들의 이름과 용량이 적혀 있었어요. 혈압약, 심장약, 비타민제 등이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서아는 약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배상훈이 미리 준비해둔 약들을 쟁반에 담아 서재로 가져갔어요. 이재현은 서아가 가져온 약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건강하셔야죠. 서아의 따뜻한 말에 이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참 선량한 사람이에요. 이재현은 서아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며칠 동안 서아는 성실하게 약을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였어요. 서아가 배상훈이 준비해둔 약을 챙기려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약병에 붙은 라벨이 약간 찢어져 있었어요. 서아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라벨 아래로 다른 약 이름이 살짝 보였죠. 서아는 조심스럽게 라벨을 들춰봤어요. 아래에는 전혀 다른 약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혈압약이 아니라 수면제였어요. 서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서아는 재빨리 이재현이 준 처방전을 꺼냈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약과 지금 약병의 실제 약이 달랐어요. 다른 약병들도 확인해봤죠. 몇 개는 처방전과 일치했지만 2개는 완전히 다른 약이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짜 약을 준비한 거예요. 서아는 망설이지 않고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서재 문을 두드리자 이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십시오. 서아가 황급히 들어서자 이재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약이 이상합니다. 서아는 약병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라벨을 들춰보였죠. 처방전과 다른 약입니다. 혈압약이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제예요. 이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병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서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라벨 아래 진짜 약 이름이 숨겨져 있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사님이 준비하신 약입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재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배상훈이 자신에게 가짜 약을 먹였다는 겁니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도 이 때문일까요? 배 집사를 당장 부르십시오. 이재현의 명령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배상훈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부르셨습니까? 이재현은 책상 위의 약병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배상훈은 약병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약병입니다.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준비했습니까? 이재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배상훈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저는. 배상훈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재현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서재를 울렸죠.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나를 속였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배상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재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배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도준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25년 전의 비밀까지 드러날 테니까요. 대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상우는 그저 사죄만 반복했습니다. 이재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당장 약 관리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회장님,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재현의 고함에 배상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재 문을 나서는 배상훈의 등은 구부정했어요. 복도로 나온 배상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배상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은 분명 이 일을 조사할 겁니다. 그러면 이도준과의 관계도 들통날 거예요. 25년 전 그날 밤 일까지 배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무님, 약일이 들통났습니다. 윤서아 그 여자가 알아챘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준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어요. 계획을 당겨야겠습니다. 네. 오늘 밤 당장 유품을 훔쳐 윤서아에게 누명을 씌우십시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준비 따윈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처리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배상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금고 열쇠가 만져졌습니다. 오늘 밤 윤서아를 도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배상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 저편에 서아의 모습이 보였어요. 청소를 하고 있었죠. 배상우는 서아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망할 순 없소. 배상우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윤서아를 쫓아내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해요. 그래야 배상훈도 이도준도 살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상훈은 금고가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손에 든 열쇠가 땀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금고가 보였죠.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는 돌아가신 회장 부인의 유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녀, 놀이개, 반지들. 모두 이재현이 아끼는 것들이었죠. 배상우는 옥비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비녀였어요. 이재현이 부인의 기일마다 꺼내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용서하시오. 배상우는 비녀를 주머니에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이제 이걸 서아의 물건에 몰래 넣기만 하면 됩니다. 퇴근 직전 외투 주머니에 넣으면 되겠죠. 배상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오후 5시였습니다. 서아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린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아린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이재현의 서재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이재현이 급하게 나왔어요.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배 집사, 차를 준비하십시오. 어디 가십니까? 배상훈이 물었습니다. 이재현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도준이가 급한 미팅이 생겼다고 합니다. 꼭 제가 참석해야 한다는군요. 배상훈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도준이 계획대로 회장을 밖으로 유인한 거예요. 배상훈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0분 후 이재현은 차를 타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밤 11시쯤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배상훈은 차가 철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저택에는 배상훈과 서하 그리고 경비원 2명만 남았어요. 배상훈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30분. 서하는 보통 6시에 퇴근합니다.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배상훈은 주머니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비녀가 손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죠. 배상훈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서아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곧 외투를 입고 퇴근할 겁니다. 배상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서아는 창고에 청소 도구를 넣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탈의실로 향했어요. 벽에 걸린 외투를 입기 위해서였죠. 배상우는 서아가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탈의실 문 앞에서 배상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야 할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상우는 문을 살짝 열었어요. 서아는 안쪽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외투는 옆 의자에 걸려 있었죠. 배상우는 최대한 조용히 외투에 다가갔습니다. 주머니를 열고 옥비녀를 넣었어요. 비녀가 천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배상우는 재빨리 문을 닫고 물러났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배상우는 복도 구석에서 숨을 고르며 서아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탈의실에서 나왔어요. 외투를 입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배상우는 심호흡을 하고 서아에게 다가갔죠. 윤서아 씨, 잠깐만요.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금고 점검이 있었는데 회장 부인 유품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배상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서아는 깜짝 놀랐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옥비녀가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확인하니 사라졌어요. 서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늘 이 저택에 있던 사람은 당신과 저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했고 당신은 겨우 며칠 된 신입이죠. 배상훈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서아는 황당함에 입을 벌렸어요. 설마 제가 훔쳤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가방과 외투를 보여주십시오. 이건 모욕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배상우는 단호했죠. 그렇다면 보여주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까? 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이라니. 서아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보여주면 되겠죠. 서아는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여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상우는 가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갑과 핸드폰, 아린이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외투도 보여주십시오. 서아는 외투를 벗어 배상훈에게 건넸습니다. 배상훈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왼쪽 주머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 배상훈의 손이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물건. 배상훈은 그것을 꺼냈어요. 푸른빛이 감도는 옥비녀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배상훈이 비녀를 들어 보였습니다. 서아는 얼어붙었어요. 눈이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저건 제 물건이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당신 외투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모른다니요? 정말입니다. 누가 몰래 넣은 거예요.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우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당신이 회장 부인의 유품을 훔쳤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안 했다니까요. 서아는 소리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자신을 도둑으로 만들려는 걸까요? 배상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기 전에 경비실에서 대기하십시오.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직접 처리하실 겁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경비실로 가십시오. 지금 당장. 배상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회장이 돌아오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 거예요. 경비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배상훈이 부른 거였죠. 경비원들은 서아를 경비실로 데려갔어요. 작은 방에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모니터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회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의자에 앉았어요. 배상훈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을 주십시오. 왜요? 핸드폰까지 뺏으려고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사건을 숨기려 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아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아린이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아린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지만 배상훈은 단호했어요. 주십시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배상훈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경비실 문을 잠갔어요.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내며 걸렸습니다. 회장님이 밤 11시쯤 돌아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으십시오. 배상훈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아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린아, 엄마가 늦을 것 같아. 어떡하지?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 서울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린이는 지금쯤 문 앞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아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가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비실은 저택 구석에 있어서 아무도 서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7시, 8시.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서아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철문이 보였죠. 아린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꼭 돌아갈게. 서아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경비실 창문은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서아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배상훈은 자신의 방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이제 2시간만 버티면 됩니다. 회장이 돌아오면 윤서아를 당장 쫓아낼 거예요. 도둑으로 낙인 찍힌 그녀를 회장이 용서할 리 없습니다. 배상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배상훈은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고개를 저었죠.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 순간 저택 철문 앞에서 한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업고 빗속을 헤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옥란 할머니와 윤아린이었어요. 오후 6시 30분 서아가 사는 원룸 앞에서 박옥란 할머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안에서 아린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아린아, 할머니야. 문 열어줄래? 박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아린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가 일하느라 늦는데. 할머니가 저녁 먹여줄까? 박 할머니는 아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죠. 박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고파요. 아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부엌을 살펴봤어요. 냉장고에는 계란 2개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쌀독에는 밥 한 공기 분량의 쌀이 남아 있었죠. 박 할머니는 밥을 짓고 계란을 풀어 죽을 끓였습니다. 아린이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평소라면 엄마를 부르며 칭얼거렸을 텐데 오늘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 여기 맛있는 죽이야. 박 할머니가 죽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린이는 천천히 삼켰어요. 하지만 몇 숟가락 먹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못 먹겠어요. 배가 아파요. 그래? 그럼 조금만 쉬자. 박 할머니는 아린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많이 올랐죠.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우리 아린이 착하게 기다리자.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7시, 8시, 9시. 박 할머니는 점점 걱정이 되었어요.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박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서아는 아무리 바빠도 아린이 때문에 연락을 확인했거든요. 오늘은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요?
9시 30분 아린이의 열이 더 올랐습니다.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신음했어요.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엄마 데려올게. 박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대저택으로 가서 서아를 찾아야겠어요. 아린이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아린이를 업었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할머니 등에 매달렸어요. 박 할머니는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했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자, 아린아. 금방 엄마 만날 거야. 박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린이가 할머니 등에서 미열로 떨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어요. 박 할머니가 대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철문 앞에서 박 할머니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눌렀지만 마찬가지였죠. 경비실이 저택 안쪽에 있어서 밖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어떡하지? 아린아, 괜찮니? 아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등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죠. 박 할머니는 겁이 났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박 할머니는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폭우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박 할머니는 빗속에서 철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린이를 꼭 안고 기도했죠. 제발 누가 좀 나타나 주세요. 그 시각 경비실에서 서하는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린이가 자꾸 생각났어요. 지금쯤 배가 고파서 울고 있을 겁니다. 박 할머니가 챙겨주고 계시겠지만 엄마가 보고 싶을 거예요. 아린아, 미안해. 엄마가 못 가고 있어. 서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과 걱정이 뒤섞였어요. 누가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자신을 도둑으로 만들려는 걸까요? 10시 40분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속을 뚫고 다가왔어요. 이재현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철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철문 옆을 비췄습니다. 그곳에 할머니 한 분이 어린아이를 안고 쓰러져 있었죠.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재현은 재빨리 차에서 내렸어요. 빗속을 뚫고 달려가 박 할머니와 아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박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희미했지만 이재현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회장님,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엄마가 안 와요. 이재현은 박 할머니가 안고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린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입꼬리. 25년 전 복도에 걸린 초상화 속 이자민의 5살 모습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재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이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풀렸어요. 빗속에서 이재현은 아린이를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죠. 민지야. 민지. 이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아린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이재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운전사 당장 차에 태우십시오. 이재현이 소리쳤습니다. 운전사는 재빨리 박 할머니와 아린이를 차에 태웠어요. 이재현은 차 안에서 아린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이재현의 품에 안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택 안쪽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린아.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며 절규하고 있었어요. 서아는 철문 앞에 차가 멈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 할머니와 아린이의 모습을 확인했죠. 아린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서아는 창문을 있는 힘껏 두드렸습니다. 유리가 금이 갈 정도로 세게 쳤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경비실을 바라봤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서아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재현이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경비실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은 아린이를 운전사에게 맡겼습니다.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이재현은 차에서 내려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이재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서아가 왜 경비실에 갇혀 있는 걸까요? 경비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재현은 안에서 들리는 서아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 딸이 아파요. 아린이를 봐야 해요. 이재현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이재현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까? 안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재현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와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서아가 뛰쳐나왔습니다. 빗속으로 달려가는 서아의 뒷모습을 이재현은 멍하니 바라봤죠. 서아는 차까지 달려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아린이를 꺼내 안았어요. 아린아, 엄마가 왔어. 괜찮아? 아린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가느다란 목소리가 서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아는 아린이를 꼭 껴안고 오열했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재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빗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녀. 그 옆모습이 헤드라이트에 비쳤어요. 서아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재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 30살이 된 이자민의 얼굴이었어요. 25년이 흐른 뒤 딸이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이재현은 수없이 상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그 모습이 있었죠.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턱을 두드리는 버릇, 그리고 5살 손녀의 얼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윤서아는 이자민이었어요. 이재현의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이재현은 빗속에서 서아와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재현은 천천히 다가갔죠. 윤서아 씨.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빗물과 눈물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누명을 씌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재현은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자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이재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자신을 믿어준다니. 서아는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현은 아린이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가 서아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열이 많이 올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네, 빨리 가야 해요. 이재현은 운전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십시오. 차는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뒷좌석에는 서아와 아린이 그리고 박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조수석에는 이재현이 앉았습니다. 이재현은 백미러로 서아와 아린이를 계속 바라봤죠. 서아가 아린이의 이마를 쓰다듬는 모습, 걱정스러운 눈빛, 떨리는 손. 모든 게 이재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딸이 2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이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5분 후 차는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재현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어요. 서아가 아린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재현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아린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며 검사를 시작했죠. 폐렴 증상이 있습니다. 당장 입원해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서아는 창백해졌습니다. 입원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하지만 이재현이 앞으로 나섰어요. 최고의 치료를 해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현은 단호했어요. 됩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과 아린이를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감사할 뿐이었어요. 아린이는 소아과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방에 아린이가 누워 링거를 맞기 시작했죠. 서아는 침대 옆에 앉아 아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린이 이제 괜찮을 거야. 이재현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 작은 아이가 자신의 손녀입니다. 핏줄이 이어진 가족이죠. 이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틀 정도 입원하면 회복될 거예요.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재현도 긴장이 풀렸어요. 의사가 떠나고 복도에는 이재현과 서아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재현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선량하고 따뜻한 사람. 이재현의 딸 이자민이 이렇게 자라줬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윤서아 씨,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저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배상훈에게였습니다. 지금 당장 저택으로 돌아오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재현은 서아를 봤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재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가는 동안 이재현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배상훈의 배신, 윤서아의 정체, 그리고 25년 전의 진실.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배상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재현은 서재로 들어가며 배상훈을 불렀죠. 들어오십시오. 배상훈이 서재로 들어서자 이재현은 책상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윤서아를 왜 경비실에 가뒀습니까? 도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배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재현은 냉소를 지었어요. 도둑질이라니요. 증거가 뭡니까? 부인 유품인 옥비녀가 그녀의 외투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정말 그녀가 훔친 겁니까? 이재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배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재현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몰래 넣은 겁니까? 배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3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당신의 버릇을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거짓말할 때 왼손으로 목덜미를 만지죠. 배상훈은 자신도 모르게 왼손이 목덜미로 향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재현은 배상훈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 놈이 감히. 이재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배상훈은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윤서아 씨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혼자 한 짓이 아니겠죠. 배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이도준 전무님입니다. 이재현은 얼어붙었습니다. 조카 이도준.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니. 이재현의 주먹이 떨렸어요. 도준이가 왜 그런 짓을 시켰습니까? 윤서아 씨가 회장님의 따님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불안해했습니다. 만약 따님이 나타나면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재현은 배상훈을 밀쳤습니다. 배상훈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당장 짐을 싸서 나가십시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회장님, 나가라고 했습니다. 배상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재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내가 맞구나. 이재현은 책상 서랍에서 이자민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이자민의 웃는 얼굴. 이재현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이재현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린이의 병실 문을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린이는 침대에 앉아 죽을 먹고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재현은 아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린이도 수줍게 웃었어요. 윤서아 씨, 잠시 밖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재현은 봉투를 서아에게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서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제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아린이의 머리카락도 조금 필요합니다. 왜요?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서아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당신이 제 딸일 수도 있습니다. 서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5년 전 제 딸 이자민이 실종됐습니다. 5살 때였죠. 당신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5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재현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딸이 알던 자장가를 알고 딸과 똑같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고 내 버릇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아린이는 어린 이자민과 똑같이 생겼어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만약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면요? 그럼 당신과 아린이를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가족으로 함께 살겠어요. 서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왔는데 가족이 생긴다니. 꿈만 같았어요. 일주일 후 이재현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고 결과를 확인했죠.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이재현은 결과지를 가슴에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서아는 이자민이었어요. 이재현의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민지야,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어. 이재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이재현은 재빨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서아가 아린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은 결과지를 서아에게 건넸어요. 확인됐습니다. 당신은 제 딸이 맞았습니다. 서아는 결과지를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재현은 서아를 꼭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죠. 아린이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서아는 아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우리 아린이한테 할아버지가 생겼어. 아린이는 이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이재현은 아린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아린아. 할아버지야. 아린이는 수줍게 웃으며 이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재현은 아린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고 여린 손녀. 이재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현은 서아와 아린이를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저택 입구에서 서아는 잠시 멈춰 섰어요. 25년 전 자신이 이곳에서 살았다니. 기억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자. 이재현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2층 동쪽 복도 끝에는 여전히 어린 이자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너야. 5살 때의 모습이지. 서아는 초상화를 올려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 서아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이재현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동안 헤맸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아린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턱을 두드리는 버릇. 세 가지 비밀스러운 흔적이 25년 만에 아버지와 딸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폭풍우 같았던 시련은 끝났고 이제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아는 이재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재현도 웃으며 서아와 아린이를 껴안았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